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동재보험의 이해 강의를 맡은 코리안의 재보험 금융재보험 추진단의 문성훈 과장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공동재보험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강의를 드릴 거고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신제도, 즉 IFRS 17과 킥스가 이제 2023년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이에 대비하여 그 건전성 확보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주요 보험 선진국 대비 유례없는 금리 낙폭을 경험한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그 공정가치 평가 체계에 기반한 신제도 도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왼쪽 아래 그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그 한국은 이제 IMF를 겪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기준금리가 국고채 금리가 14.1%에서 1.7%까지 이렇게 주요국 대비 큰 금리 낙폭을 겪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증권과 다르게 보험업종은 그 보험 사업의 장기적 특성, 장기 자산의 운용과 자산 부채 대응을 통한 리스크 관리, 또 이에 따른 신제도에 대한 이제 공정가치 평가라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경제 환경,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서 부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요. 이에 따라 가용 자본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그 보험사 업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구 자본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본을 확충하고 요구 자본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변동성을 축소하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주로 자본 확충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이나 유상증자에 집중되었고요. 변동성 축소는 주로 장기 채권을 매입한다든가 파생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중 재보험이 있긴 하였으나 그간에는 재보험은 금리험 부분을 커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보험의 역할은 그간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자본 확충과 변동성 축소로 달성하려고 했는데요. 그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그 시장에서의 어떤 인스트루먼트가 그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위험관리 수단의 추가 방안으로서 2020년 6월 30일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의 주요 경과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신제도는 신제도에 대한 다양한 대응 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그 금융위에서 그 공동재보험 법규 개정 범위나 허용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킥오프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럼 어떤 상품을 도입할 것이며 언제 적용할 것이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그 허용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주로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일반 공동재보험과 변형된 공동재보험이라는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그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결정되었고, 적용 시기는 본 규정의 적용 시기는 17 시행 전까지 주로 적용을 하고, 시행 이후에는 IFRS 17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30일 이 태스크포스 팀의 그 검토 결과를 보도자료로서 배포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건전성 추진단 회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그 방금 말씀드린 적용 대상이나 시기, 그 다음 주요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 금감원 내부 TF나 금융이 또 2차 TF를 통해서 감독규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적으로 감독규정 개정은 2월 6일 날 발생했는데요. 주로 이제 공동재보험의 용어나 허용 가능한 거래 형태를 정의하는 부분과 가장 중요한 현행 공동재보험의 회계 처리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에 대한 부분을 감독규정 개정안으로 주로 마련을 했고요.
2020년 6월 30일 최종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RBC나 부채 적정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RBC는 가용자본에서 공동재보험으로 발생한 성급비용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하였고요. 금리 위험액 산출 기준은 공동재보험의 그 출수제 비율로 산출한다. 그 출수제 비율로 산출하여 재보험사로 이전한다라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위험액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요. 그 재보험자산 및 성급비용을 신용위험액 대상에 포함하고 경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채적정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재보험 평가 및 상계 단위를 신설하였고요. 부채적정성 평가 기준의 회계 처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한 것들을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공동재보험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이에 따라 보험위험의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로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정의가 어디 아카데믹하게 명확하게 어디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프랙티컬하게 발생하는 그 사례 등을 조합해서 금융위원회 TFT를 통해서 정의를 마련하였고요. 통상 유럽이나 뭐 미국 등 주로 선진국에서는 코 인슈런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당국은 이게 이제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공동 재보험이란 용어로 정의를 번역하였는데요. 코인슈런스라는 표현이 기존에 있었던 공동인수 개념, 손해보험의 공동인수 개념과 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여 코인슈런스지만 용어 정의를 재보험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공동재보험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습니다. 기존에 특히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보험이나 그 자동차 보험과는 좀 다른 생명과 장기 재보험의 전통형 보험은 YRT라는 방식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감독 규정에도 이 표현이 정의가 있었습니다. Yearly Renewable Term의 약자인데요. 자연식 위험보험료를 해당 기간의 그 매기 정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공동재보험은 전기간 영업보험료를 또는 순보험료를 출제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 적립금이 이전되는 재무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즉 전통형 장기 재보험, 생명장기 재보험은 그 당해 자연식 보험료만을 넘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 일부 영향은 주지만 재무상태표에 큰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공동재보험은 그 영업보험료 납입 방법에 무관한 영업보험료를 넘기기 때문에 그 보험료 적립금이라는 생보사의 책임준비금의 그 대다수를 이루는 보험료 적립금을 출제할 만큼 이전하기 때문에 원수사의 특히 재무상태표 관점에서 큰 재무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공동재보험 그 거래 형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허용하였습니다. 크게 보면 일반적 공동재보험과 유럽식 변형된 공동재보험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 형태를 우리나라에선 도입하였습니다. 일반적 공동재보험이라는 것은 심플하게 원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로 이전하고요. 그에 대한 대가인 재보험료를 즉시 지급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점은 부채를 바로 매각하는 효과와 비슷하게 그 부채를 제거하기 때문에요. 거래 구조가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보험사가 자산운용 그 보험료를 받아가서 자산운용을 하기 때문에 재보험사의 자산운용 역량에 강점이 있다면 이를 재보험료 수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식 변형된 공동재보험은 거의 동일한데 그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한테 이전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재보험료를 미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공동재보험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장점으로서는 그 금리 위험 이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부채만
그 금리 위험이라는 거는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로 측정하는 것인데요. 부채는 이전되고 자산의 금리 민감도는 원보험사에 잔존하기 때문에 금리 위험 이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넘기는 일반적 공동재보험에 비해서는 유럽식 변형된 공동재보험이 통상 좀 더 금리 위험 이전 효과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용 위험을 일반적 공동재보험 대비는 경감시킬 수가 있는데요. 부채를 넘겼지만 동시에 그러니까 부채를 넘기면서 회수할 자산이 발생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재보험사가 파산한다 한들 미지급금이 재보험 자산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재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좀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일반적 공동재보험은 책임준비금을 일시에 넘기면서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구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금 지급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요. 유동성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단점은 양자가 또 반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경우는 대금을 지급하고 잔존만기가 긴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한테 넘김과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일시납 형태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향후에 재보험 자산, 즉 책임준비금에 대한 리스크를 회수하는 시점은 중장기고요. 대금 지급은 오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종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보험 단기보험도 그럴 수 있지만 단기보험은 통상 2-3년 이내 청산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지만 일반적 공동재보험은 잔존만기가 30년, 50년, 최장 80년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요. 100년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따른 신용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은 제가 후술하겠지만 주로 이제 담보 제공을 별도의 적격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식 변형된 공동재보험 대비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단점으로서는 재보험료를 이제 지급하는 유동성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책임준비금의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를 이전한다고 할 때 통상 유동성이라는 것을 1조씩 가져가는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지급에 대한 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유럽식 변형된 공동재보험도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 공동재보험 대비는 재보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보험사한테 넘기는 금리위험 이전 효과가 많기 때문에 재보험사가 더 많은 금리 위험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재보험 비용이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에 따라 조건을 경감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표준 구조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미지급금을 띄우는 거래, 그 다음에 이 미지급금에 대해서 계속 정산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실제 거래를 해보시면 이 구조가 다소 복잡합니다. 리스크 측정 방식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미지급금이 이자 조건에 따라 금리 위험이 넘어가는 폭을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급금 이자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위험의 정가 폭이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보험사 분들은 이제 이런 딜을 하실 때는 유럽식 변형된 공동재보험이 통상 비싸다고 하는데 만약에 가격이 싸다, 일반적 공동재보험보다 싸게 제시를 했거나 통상적 가격 대비 너무 싸다라고 보시면 이런 미지급금 이자 조건이나 어떤 재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저렴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재보험 효과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밑에 그림을 그렸는데요. 통상 이제 일반적 공동 재보험을 보시면 이제 재보험 전에
원수보험사, 원보험사의 재무제표는 크게 보면 우리나라 보험사의 재무제표는 차변에 운용 자산이고요.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자산은 운용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채 쪽은 책임준비금이 80% 이상, 통상 80%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운용자산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 부채 쪽은 책임준비금 이렇게 단순하게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 공동재보험을 하시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그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자산한테 넘길 때 그 재보험자산이라는 그 책임준비금의 복제 포트폴리오가 그 자산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출제한 포트폴리오는 책임준비금을 그냥 바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재보험사한테 넘긴 것을 출제 책임준비금이라는 계정 과목, 즉 재보험 자산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산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유 책임준비금은 책임준비금 빼기 재보험 자산인데요. 재보험 자산이라는 것은 재보험사한테 넘긴 책임준비금을 표시해주는 계정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책임준비금은 통상 재보험 원수 계약자와 원수 보험자 간에, 예를 들어서 A생명이라고 하면 A생명과 계약자 간의 그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원보험사는 부채로 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보험 자산, 출제 책임준비금은 원보험사와 재보험사 간의 그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계로 표시하지 않고 부채와 재보험 자산을 상계 표시하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표시해 주도록 회계 기준에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보험사한테 넘긴 책임준비금의 부분은 이렇게 재보험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일으키는데 그 운용자산으로서 그 재보험료를 지급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자산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 영향은 운용자산과 재보험자산 간에 대체하는 큰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 유럽식 변형된 공동재보험은요,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한테 넘긴 만큼 재보험자산이 인식되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 외상으로 이 재보험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운용자산이 감소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미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채가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준비금 하단에 보험 미지급금이 추가되고요. 그에 상응하는 책임준비금을 이전한 효과는 이렇게 자산 사이드에 재보험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무 영향은 총자산과 총부채가 증가하는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제 이런 효과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네, 이제 거래 형태별 주로 저희가 특히 원보험사가 그 금리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이 공동재보험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금리 위험 외에도 보험 위험이나 다른 이제 재 위험을 다 넘길 수 있지만 특히 이제 공동재보험이라는 제도가 들어온 것은 이제 그 책임준비금에 내재되어 있는 금리 위험을 그 목표로 그 제도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금리 위험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공동재보험은 일단 베이스 케이스를 보시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보험 전에는 운용자산과 책임준비금이 있는 회사가 재보험을 거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재보험 자산과 책임준비금이 이렇게 계상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금리가 하락하는 충격 시나리오가 발생했다고 할 때 그 어떤 상황이 생기냐, 만약에 재보험을 하지 않았으면요, 우리나라 원보험사들은 그 부채의 금리 민감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금리가 하락할 때 이제 자산의 증가폭 대비 부채의 증가폭이 훨씬 큽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순자산이 감소하는, 즉 자본금이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이 감소하는 이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재보험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 부채의 금리 민감도에 상응하는 만큼 재보험 자산이 그만큼 증가를 해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채가 증가해서 생긴 손실을 재보험사로부터 회수하는 재보험 자산이 증가하는 폭으로 이 순자산의 감소분을 회수하게 됩니다. 리스크를 줄이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빨간색이 원보험사의 그 금리가 하락했을 때 스트레스 케이스에서 리스크량인데요. 또는 손실액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요만큼 리스크를 줄이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꼭 금리 위험이어서가 아니고 그 스트레스 케이스에 발생하는 그 원보험사의 책임준비금에 내재된 모든 위험이 어떤 뭐 손해율 샥이라든가 손해율 충격이라든가 금리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형된 공동재보험은요, 어떤 메커니즘을 타는지를 보여드리면요, 그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제 재보험이 일어나면 재보험 자산이 잡히고 이제 그 유보식 외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변동금리부로 미지급을 했느냐 또는 고정금리부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정했느냐가 여기서 금리 위험을 이전하는데 그 차이를 두게 됩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된 공동재보험이라는 것은 그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조건에 따라서 그 원보험사의 리스크가 이전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게 그것을 설명하려고 제가 만든 장표입니다. 극단적으로 미지급금 이자를 보험 미지급금 이자를 전액 고정으로 하였다고 하면 오른쪽 케이스에서 오른쪽 하단에서 보이시는 케이스와 같이 그 책임준비금이 지금 거의 고정금리에 가까울 것입니다. 원보험사가 확정형 그 고금리 확정형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지금 금리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를 재보험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책임준비금의 출제분인데 복제 포트폴리오입니다. 부채의 복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출제율만큼 이 고정금리로서 부채의 리스크를 지워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가 동일하게 고정금리고 복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바로 상쇄했습니다. 근데 미지급금이 다시 고정금리가 돼버리면 다시 금리 민감도가 생기는 부채가 생기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의 그 고정금리 포션을 바로 보험 미지급금이 다시 리스크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금리가 하락하면 저 미지급금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리스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유보식 또는 변형된 공동재보험을 할 때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조건을 고정 스타일로 고정금리 방식으로 재보험사한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신다면 금리 위험 이전 효과가 현저하게 줄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변동으로 가져가 계신다면요, 극단적으로 전액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변동으로 가져간다면 그 일반적 공동재보험과 거의 유사한 금리 위험의 이전 효과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준비금의 그 금리 리스크가 발생해도 그 책임준비금과 재보험 자산은 상쇄되지만 리스크가 상쇄되지만 보험 미지급금은 변동금리일 경우는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가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게 만들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된 공동재보험은 저 보험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조건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그 리스크 이전 효과를 또는 이전 가격을 조정하는 가장 큰 포인트고요. 이에 대해서는 그 리스크 이전 효과에 대한 그 별도 테스트를 원보험사가 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념해서 잘 관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공동재보험을 조금 다른 기타 건전성 수단과 비교하는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존에 일단 이 하단의 표는 보시면 이제 킥스에서 그 리스크량을 이전하는 그 종류별로 이전하는 그 케이스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일단 솔벤시 컴포넌트라고 보이는 좌측에 그 표에 보시면 솔벤시 컴포넌트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가용자본 나누기 요구자본이 그 솔벤시 레이시오, 즉 우리가 말하는 지급여력 비율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특히 이제 재보험과 재보험 파생상품
이제 상단에 보시면 재보험과 자본확충과 파생상품이 있는데요. 재보험과 파생상품은 주로 요구자본을 관리하는 인스트루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재보험과 파생상품은 리스크량을 어, 그, 그 파생상품이나 재보험을 판 회사에 이전하는 거래이고요. 자본확충은 이 가용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가용자본을 증가시켜도 솔벤시 레이시오가 증가하고요. 요구자본을 감소시켜도 솔벤시 레이시오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재보험을 먼저 보시면요. 그 스탑로스라는 재보험이 있고요. 기존의 전통형에 있는 표현이고요. 비비례 재보험입니다. 또 YRT라는 통상 생보사들이나 손보 장기에서 많이 하는 특약 형태의 그 위험보험료식 재보험이고요. 코인슈런스라는 이제 저희가 지금 소개하는 공동 재보험이 있다고 할 때요. 그 스탑로스 같은 비비례 재보험은 그 특정 리스크를 이렇게 비비례적으로 이렇게 셀렉션해서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YRT는 보험 위험에 좀 치중해서 보험과 관련된 위험만 비례적으로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인스트루먼트고요. 코인슈런스는 그 원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리스크를 비례적으로 그 재보험사로 이전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다 프로포셔널하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그 형태입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코인슈런스가 가장 큰 재무적 효과를 일으키고 특히 그 시장 리스크 중에 금리 리스크 이제 우리가 시장 리스크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금리 리스크를 코인슈런스는 이전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코스트는 클지 몰라도 커버리지가 굉장히 크고 리스크 그 솔벤시 레이시오 그 개선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자본확충은요. 좀 간단하게 조금 표현을 하면 그냥 내 자본으로 리스크량을 버티겠다라는 어떤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같은 채권형 형태로 버티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는 유상증자 같은 보통주 자본을 증가시켜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그 자본량, 주주의 자본량 또는 그 사채권자 신종자본증권 사채권자의 자본량으로 그 버퍼를 마련하겠다라는 방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확충 방식은 가용자본을 늘리지만 그 미래의 손실 그 폭을 줄일 수는 없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요. 이제 가용자본 쪽에는 영향이 없지만 요구자본 중에 스페시픽하게 시장 리스크 또는 금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이자율 수합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뭐 이 이자율 수합 시장의 그 유동성이나 거래 비용을 따져보고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통상 뭐 킥스 제도가 2.0 이제 3.0 진행 중인데 2.0까지는 굉장히 원보험사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반적인 생보사가 지급 여력 비율 100%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가용자본을 늘려서 150%를 만드는 것과 요구자본을 줄여서 150%를 만든다고 할 때 이러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때그때 따라 다른데요. 그 현행 그 원보험사가 처해 있는 현 수준의 리스크량과 가용자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 리스크량을 줄이는 게 훨씬 개선 효과가 탁월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 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금융상품과 공동재보험을 또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 리스크를 이전함에 있어서 금융상품, 뭐 파생상품이나 뭐 채권 등을 사는 게 더 현저하게 비용이 싼 거 아니냐. 공동재보험이 그 가격이 훨씬 비싸다라는 이제 뭐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 구조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 거래 구조는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책임준비금에 대응되는 뭐 금융자산, 채권이나 파생상품을 구매해서 그 책임준비금에 내재된 금리 리스크를 일정 수준 해지하는 그 방식을 말하고요. 공동재보험은 그 책임준비금을 그 재보험사로 이전하고 그 책임준비금에 내재된 보험위험이나 금리위험이나 기타 모든 위험을 다 해지하는 그런 거래를 말합니다.
그럼 변동성 해지 효과라고 먼저 보면 그 파생 상품이나 금융 상품은 순수하게 그 금리 리스크, 경제적 가정에 대한 변동성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대체로는 단기입니다. 당연히 부채 쪽이 훨씬 만기가 길고요. 그 파생 상품은 뭐 제일 큰 시장이 뭐 1년 이내일 거고 또는 3년, 5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짧기 때문에 그 롤오버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불일치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도, 그러니까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하면서 부분적으로 경제적 가정의 변동성을 오늘 날짜로 해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하게도 책임준비금에 내재된 계리적 가정의 변동성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계리적 가정이라 하면 뭐 손해율이나 뭐 해지율, 뭐 기타 등등일 텐데요. 보험에 내재된 그 계리적 가정의 변동성은 특히 IFRS 17으로 가면 단기 손익의 변동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은 해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동재보험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지가 가능하고 당연하게도 만기가 일치되게 재보험사한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원보험 부채의 만기와 그 인스트루먼트의 만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 수단이 공동재보험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그 부채의 만기와 그 해지 인스트루먼트의 만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 기준을 바라보시면 이게 이제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래를 했을 텐데 그 파생 상품이나 금융 상품은 그 측정 기준이 다릅니다. IFRS 금융자산은 IFRS 9이라는 방식으로 측정을 회계적으로 하실 거고 보험 부채는 IFRS 17이라는 방식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이게 손익 변동성, 회계적 손익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양자 간의 그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요. 이게 아마 지금 원보험사분들도 어떤 회사들은 지금 파생 상품으로 이미 구조를 짜가지고 리스크의 해지를 염두에 두고 계실 텐데요. 당연하게도 손익 변동성 해지가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용자산, 그러니까 즉 금융자산으로서 그 발생하는 미래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도 일부 발생하고 일부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도 발생하겠지만 보험 부채 쪽은 금리 쪽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발생을 할 거고 이제 계리적 가정인 손해율 같은 것들은 단기 손익으로 발생할 겁니다. 요게 매치를 했다 한들 캐시플로우 매칭을 했다 한들 단기 손익도 변동성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앞으로 파생 상품으로 일을 해지한다고 할 때 고민하셔야 될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공동재보험은 당연하게도 이 둘 다 재보험 자산과 보험 부채가 모두 그 IFRS 17이라는 새로운 기준서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 손해율에 대한 변동성은 단기 손익으로 평가를 할 것이고 금리에 대한 변동성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양자가 딱 상계돼서 완벽한 재무적 변동성의 해지까지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비싸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가격, 물론 이 손익 변동성을 발생시키는 것도 있지만 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아마 잔존 만기의 차이 때문에 영향이 더 컸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그 리스크를 넘기는 폭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 해지 효과가 다르면서 동시에 그 재무적 변동성에 대한 그 변동성에 대한 해지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차이인 것이지 단순하게 오늘 날짜에 금리 리스크가 얼마가 있었는데 당장 얼마를 해지하는데 비용이 얼마 뭐 파생 상품이 더 싸다, 금융 상품이 더 싸다라고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 진정으로 저 부채의 전기간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인지와 그 재무 영향이나 리스크량을 전부 정확하게 동일하게 해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비교하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이 그러니까 리스크 이전 효과나 원보험사에 들어가는 베네핏이나 코스트, 그러니까 코스트하고 베네핏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인스트루먼트 간의 효과성을 비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 건데요. 그래도 계략적으로
이게 되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처리가 이제 IFRS 4라는 현행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17은 오히려 조금 더 간결한데 IFRS 4에서 현행 회계 처리에서 공동재보험이 갑자기 시가평가가 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현행 원가 부채는 원가로 그 회계 처리가 되고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보험 거래는 바로 재보험사가 이걸 시가로 그 마켓밸류로 이전을 해가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 부채의 평가액과 자산의 평가액이 다를 수 있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당국과 이제 TFT에서는 이를 논의해서 그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 차액과 현행 원가법 장부가액을 구분해서 표시해주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과도기에는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독규정 7-13조에 따라서 그 시가평가 차액과 원가법 준비금의 차액을 조정하는 회계 처리를 넣었는데요. 이 장표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만든 장표입니다. 통상 뭐 이제 손실계약과 이익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보험 수지차로도, 그러니까 계리적 가정의 변동성으로도 손실계약과 이익계약이 나눌 수 있지만,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상 이자율 차로 인한 예정이율과 현행이율의 차이로 인한 2차 손이 나타나는 계약을 손실계약으로 정의하고 2차 이익이 나타나는 걸 이익계약으로 대충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실제 이제 재보험사가 프라이싱을 한다고 할 때 현행 손실계약의 경우는요, 책임준비금 장부가가 100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채에 대해서 순수하게 뭐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원보험사에게 돌려줄 그 시가평가를 해봤을 때 나타나는 그 평가 손익 차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시가평가 차익이라고 제가 여기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채, 시가 부채를 재보험사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가져가야 되는 적정 마진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재보험사도 버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마진을 재보험사 마진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원가법 책임준비금을 갖고 있는 100억을 갖고 있는 회사의 재보험사는 그 이전 가격으로서, 거래 가격으로서 시가평가 차액과 재보험 마진을 더한 130억을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또는 이제 반대로 이익계약의 경우는 책임준비금 장부가는 100억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내재된 이익,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 이율이 더 높아서 또는 뭐 다른 이유로 시가평가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재보험사는 어쨌든 그 70억에 대한 시가 부채에 대해서 그 이제 테이킹을 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보험사는 또 적정 마진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을 이렇게 80억으로 해서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중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손실계약에 대해서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밑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거래 가격 130억에 대해서 책임준비금 장부가는 출제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 부채에 대한 출제분을 표시할 때 재보험 자산으로 100억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보험 부채 100억에 대해서 출제를 했다고 하면 그 장부가에 대해서는 재보험 자산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고요. 그 차액, 시가평가 차액과 재보험 마진을 합한 값을 성급비용이라는 별도 계정으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옆에 보면은 감독규정 7-13조를 보시면 굵은 글씨로 하이라이트한 데 보시면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 계약을 통해 장부상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금액을 재보험사한테 지급하는 경우, 즉 장부상 책임준비금 100억을 초과하는 130억을 지급하는 경우, 차액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그 차액 30억에 대해서 원보험회사는 이를 선급비용으로 30억을 계상을 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비용 처리한다. 수재사는 선수수익으로서 부채 처리한다. 이렇게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17에서는 더 좀 명확한데요. 사실은 요 시가평가 차익 20억이라는 것도 이 돌려줄 금액에 대한 시가평가 차익입니다. 해약환급금에 대한 시가평가 차익이고, IFRS 17에서는 최선 추정 부채인 벨, 재보험자산으로 벨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 120억, 시가평가 차익까지 표시한 120억을 벨이라는 계정을 쓰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실은 재보험사가 이 130억을 받아왔을 때 여기서 120억은 다시 원보험사한테 돌려줄 금액입니다. 원보험사가 책임준비금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계약자한테 돌려줄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이듯이 재보험사도 이 책임준비금과 시가평가 차액은 다시 원보험사에 환원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120억이 잡히는 거고요. 이 10억이 재보험사가 마진으로 가져갈 숫자기 때문에 원보험사로 말하면 공동재보험 거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가격, 거래 가격 130억은 이제 재보험사한테 주는 총액인 것이고요. 그 중에 120억은 추후에 나중에 해약환급금으로 회수할 것이고 10억이 재보험사한테 실질적으로 넷으로 지급하는 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행 회계 처리에서는 시가평가 차액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렇게 기간으로서 비용 상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븐틴 대비는 그 과도기에는 조금 더 많은 비용이 재보험 비용처럼 잡힐 우려는 있습니다만 다행인 건 이제 2023년부터는 세븐틴이 적용되고 한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요. 네, 최대 뭐 2년 정도 요 시가평가 차액에 대한 기간 상각 비용이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성급 비용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상세한 것들은 이제 저희 코리안리로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사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회계 처리는 지금 여기서 앞서 개요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시간에서는 조금 내용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사별로 뭐 면담을 요청하시거나 설명회를 요청하시면 좀 자세하게 엑셀 같은 것들로 구현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지나가고요. 빨리 FAQ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재보험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초창기에 저희가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해 본 건데요. 첫 번째는 공동재보험 거래 시에 금리 역마진 손실이 재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냐, 그럼 이런 거래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금리 역마진, 기발생 평가소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아까 앞서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시가평가 차액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은 금리 역마진입니다. 즉 뭐냐면 이미 원보험사가 확정이율 7%로 팔았는데 현재 뭐 운용수익이 3% 정도 난다고 하면 이게 지금 결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빠진 거랑 비슷한 거죠. 주식이 빠진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기발생 손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보험사는 오늘 이전할 때는 오늘 날짜로 시가평가를 해서 넘겨오기 때문에 금리 역마진에 대한 그 기발생 평가소는 그 성급비용의 추가 적립액, 즉 원보험사가 그 기발생 평가손만큼을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역마진은 인수되는 위험이 아니고요. 금리 위험, 즉 미래 발생한 가능한 위험, 순자산 변동성이 재보험사로 넘어가는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가소는 자본을 이미 줄여놓은 것이고요. 거래 전후로 뭐 상관없이 자본을 이미 줄여놓은 것이고, 오른쪽 아래 금리 위험이라는 거는 요구 자본을 줄임으로 인해서 그 배당 가능한 그 잉여 자본을 좀 늘려주는 이런 형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상세한 거는 저희가 별도 설명회를 통해서 사별로 자세한 메커니즘은 설명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까 앞서서 좀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Q2는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은 재보험사한테 지급되는 재보험 마진이라는 것이고요. 전체 거래 가격이 재보험 비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사하실 때 어떤 A사가 비싸냐 B사가 비싸냐 이런 걸 측정하시려면 이 재보험 마진을 바라보고 내부 규정을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보험 시장 전망이나 활용도라고 하면 지금 보험사들이 사실은 이제 많은 회사들이 미래는 안 팔 올드 레거시 블락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이 부분을 재보험사한테 넘기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프로피터블한 그런 신계약의 그 자본을 사용할 것이냐라고 할 때 유럽이나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올드 레거시 블락을 이전하는 방식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만 들어온 게 아니라 새로운
그 세븐틴이나 솔벤시 2 같은 마켓 밸류 베이스의 이런 신제도 충격은 전 세계가 다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원보험사들은 다 이런 동일한 수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올드 레거시 블락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유지비가 많이 발생하는 올드 레거시 블락을 이전하려는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세븐틴 전후로 M&A가 지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계 원보험사를 기준으로 좀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M&A 할 때 그 코스트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매수자가 바라보는 리스크, 그 부채에 대한 리스크와 매도자가 바라보는 리스크가 다르거든요. 매도자는 이 부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매수자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매수 가격에 반영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 즉 M&A에 대한 프릭션 코스트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재보험을 활용하신다면 서로 투자자와,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그 불확실성을 공동재보험을 이용해서 현저히 줄이고, 매도자는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매수자도 그런 리스크, 매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데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현행보다 IFRS 17이 되면 그 자산 부채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말은 손익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지금보다 훨씬 큰 손익 변동성의 원보험사나 보험사들이 당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의 효율적인 손익 변동성 관리 수단으로서도 재보험이라는 게 각광받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한된 시간이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